1944년 미국 전선을 여름 들불처럼 번져나간 소문은 독일의 새로운 슈퍼탱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0톤의 강철, 셔먼 전차의 포탄을 튕겨내는 장갑 유세, 그리고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파괴가 가능한 강력한 주포를 갖춘 전차였죠. 연합군 정보부는 이를 별표 킹 타이거, 별표라고 불렀고, 독일 승무원들은 이를 무적이라 선언했으며, 미군 전차병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노르망디 칸 근처에서 싸우던 영국군으로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1944년 7월 11일 제53 중전차대대가 이 킹 타이거들을 연합군 진지에 투입했고, 영국 전차장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설명을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례 없는 크기의 전차, 뚫을 수 없는 정면 장갑, 그리고 연합군 주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거리에서 날아오는 독일군의 포격이었죠. 심리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깊었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모든 전선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영국 제2군의 전투평가, 킹 타이거가 등장했던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과 공유한 정보, 그리고 점령된 프랑스를 통해 철로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차를 목격했다는 자유 프랑스 저항 네트워크의 보고까지. 모든 보고는 동일한 무서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독일이 연합군이 보유한 모든 차량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갑 전차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었죠. 몇 달 동안 이 기계 괴물에 대한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모든 연합군 전차병은 가슴속에 끔찍한 통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포탑 정면 장갑 180mm, 포신 길이가 6m가 넘는 8.8cm 주포, 그리고 상식을 거부하는 전투 중량까지. 이것은 단순한 전차 그 이상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수적 우위에 대한 독일의 대답이었으며, 전장에서 독일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괴물이었습니다. 정보 브리핑은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연구되었습니다. 기술 사양은 공포를 유발하도록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킹 타이거는 69.8톤의 무게로 셔먼 전차의 2배가 넘었습니다. 8.8cm KWK-43 주포는 2000m 거리에서 1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포탑 정면 180mm와 차체 정면 150mm의 두껍고 경사진 장갑은 연합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대전차 무기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판저 IV-나 심지어 무시무시한 판터와 싸우는데 익숙했던 미군 전차 승무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에 직면했습니다. 브리핑실의 예측은 암울했습니다. 킹 타이거는 반격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셔먼 전차의 전면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대의 킹 타이거를 파괴하려면 막대한 사상자를 감수하고 측면 공격을 하는 셔먼 전차 4대, 어쩌면 5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 포식자가 전장을 배회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수면은 사치였습니다. 전차장들 사이에서는 영국군 승무원들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 장교는 자신의 소대 포탄이 800m 거리에서 킹 타이거의 정면 장갑에 무력하게 튕겨나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킹 타이거 한 대가 의미 있는 손상 없이 철수하기 전에 처칠 전차 3대를 빠르게 파괴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새로운 무기 주변에 무적의 전설을 굳혔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교전에서 전투 수학은 킹 타이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75mm 주포는 어떤 실용적인 전투 거리에서도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고,
후기형 셔먼에 개량된 76mm 주포조차 두껍고 경사진 장갑판에 고전했습니다. 영국군의 17파운드 주포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는 유리한 각도와 근거리에서만 가능했고 그 거리에서는 독일 전차의 우월한 사거리가 승무원들에게 결정적인 선제 사격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1944년 7월 초 정예 기갑사단의 일부 요소에 노르망디로 향하는 최초의 킹 타이거 5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독일 기갑전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각각은 정밀한 파괴 도구였으며 32만 1500 라이히스마르크, 더 작은 독일 전차 3대의 가격이자 판터 2대의 생산 능력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독일이 절실히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킹 타이거 5대의 배정은 엄청난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독일 군수장관 알베르트 슈페어는 연합군의 수적 우위에 맞서기 위해 중전차 생산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헨쉘 공장이 수백 대의 킹 타이거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산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했고 연합군의 폭격은 보급망을 교란했으며 텅스텐과 몰리브덴과 같은 주요 자재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완성된 킹 타이거 한 대는 증가하는 장애물에 맞선 독일 산업의 결정의 승리였습니다. 이 거인들을 조작하도록 선발된 승무원들 역시 정예였습니다. 쿠르스크와 수많은 소련군 포위를 견뎌낸 동부 전선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판저 레어 사단에 배속된 제316 무선조종 기갑 중대의 핵심을 구성하기 위해 동부의 필사적인 전투에서 특별히 차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기갑이 소련 T-34 대형을 찢어발기는 것을 목격했고 이제 이 우월성을 미국인과 영국인에게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이 베테랑들은 새로운 임무에 깊은 전문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지형, 시야, 살상 구역을 활용하여 최대 이점을 위해 차량을 배치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열등한 차량에서도 그들의 경험은 그들을 위험한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킹 타이거를 타고는 그들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새 기계를 본 순간 단련된 베테랑들은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킹 타이거는 다른 모든 것을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이 3m, 주포를 포함하여 10m가 넘게 뻗어 있었고 완전 적재 시 69.8톤으로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정면 장갑은 포탄을 비처럼 튕겨내도록 설계된 각도로 경사져 있었고 웅장한 8.8cm KWK-43 주포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죽음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전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궤도 달린 유세였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작의 특성을 배우는 숙달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무거운 조향, 손상을 막기 위해 신중한 변속을 요구하는 변속기, 그리고 도로에서 단 120km를 주행하는데 190갤런을 태우는 엄청난 연료 소비까지. 이러한 단점들은 킹 타이거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전투력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충 관계로 보였습니다. 7월 중순에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킹 타이거들은 집결지에서 틸리와 생로, ST로 근처의 최전선으로 이동해야 했고 프랑스 시골을 가로지르는 대략 80km의 여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꼼꼼하게 전투전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오일, 궤도 장력, 연료, 그리고 탄약, 모든 시스템이 검증되고 인증되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승인했고 중대장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헨쉘 공장에서 갓 나온 최고의 독일 공학 기술로 제작된 새 전차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킹 타이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이바흐 HL230 P30 엔진이 포효하며 깨어났고 70톤의 강철을 움직이기 위해 700마력 전체가 힘을 냈습니다. 운전병은 변속기를 작동시키고 전차가 앞으로 덜컥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선 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대의 킹 타이거가 뒤따랐고 전차장들은 자랑스럽게 포탑에 서 있었고 승무원들은 독일의 우월성을 입증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여정을 시작한 지 겨우 10km 만에 첫 번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선두 전차의 변속기에서 끔찍한 갈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병은 조심스럽게 변속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보상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차의 과도한 무게로 인해 설계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던 기어박스가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킹 타이거는 프랑스의 시골길에 멈춰 섰고 전체 종대를 막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믿기지 않는 듯 하차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의 가장 발전된 전차에게 전차장은 즉시 수리를 명령했지만 정비사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변속기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내부 기어가 닳아버렸습니다. 전차는 완전한 기어박스 교체가 필요했으며 수리시설로 견인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면 또 다른 킹 타이거 또는 대형 복구 차량이 필요했고 둘 다 즉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킹 타이거에 사용된 마이바흐 OV1216B 변속기는 본질적으로 45톤 판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설계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25톤의 추가 무게를 처리하기 위해 부품을 크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70톤을 움직이는 스트레스 하에서 기어 이빨이 닳았고 베어링이 고장났으며 동기 장치가 빠르게 마모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고장은 고립된 제조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하나가 고장났고 4대가 남았습니다. 종대는 재정비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분명 이것은 고립된 사건, 이상 현상, 불운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4대의 킹 타이거는 앞으로 나아갔고 전차장들은 이제 약간 덜 확신했지만 여전히 전투에 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km 더 가서 두 번째 킹 타이거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가벼운 판터에게는 완벽하게 적합했던 마이바흐 엔진은 70톤에게는 절실히 출력이 부족했고 중량 대비 마력 비율은 톤당 10마력을 간신히 넘겼는데 이는 지속적인 작전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킹 타이거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자 엔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상 이미 한계였던 냉각 시스템은 기본적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생성하는 과도한 열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병은 계기가 빨간색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문제를 보고하며 속도를 줄여 엔진이 식기를 바랐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냉각수가 끓어올랐고 엔진실에서 증기가 배출되었으며 몇 분 안에 과열된 엔진이 멈췄고 피스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팽창했습니다. 전차는 멈췄고 엔진 데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개발 초기부터 동력 부족을 인식했습니다. 마이바흐 HL230 P30은 더 가벼운 판터와 동일한 700마력을 생성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800마력 연료 분사 엔진 계획은 지연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킹 타이거가 부적절한 HL230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장시간 고출력 작동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냉각 시스템을 압도하고 연속적인 기계적 고장을 유발했습니다. 2대가 고장 났고 3대가 남았습니다. 이제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고 나머지 승무원들의 마음속에는 패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 실패였습니다. 킹 타이거는 인상적인 장갑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체 구동계에 비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엔진, 변속기, 냉각 시스템 모두 설계 사양을 초과하여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무적처럼 보였던 것이 작전에서는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차는 종감속기, 파이널 드라이브, 가 고장나기 전에 20km를 더 주행했습니다. 변속기를 구동 스프로킷에 연결하는 거대한 기어가 다양한 지형에서 70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토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빨이 닳아 없어졌고 구동계가 멈췄으며 전차는 움직임을 멈췄고 승무원들은 커지는 공포 속에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종감속기 문제는 킹 타이거의 서비스 수명 내내 괴롭힐 문제였습니다. 1944년 9월 제506 중전차대대의 보고서는 위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종감속기 하우징 12개가 단 50에서 100km 작동 후에 고장났습니다. 부하하에서 스프로킷 이빨이 벗겨졌고 궤도 장력 장치가 반복적으로 부러졌습니다. 대대장은 치명적인 고장률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3대가 고장났고 2대가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대장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발했던 킹 타이거 5대 중 단 2대만이 작동 상태였으며 심지어 최전선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하지 않았고 적 전차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로에서 80km를 주행하려고 시도했을 뿐인데 전력의 60%가 기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중대장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2대의 전차에게는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도록 명령했고 과부하된 엔진을 달래고 변속기가 아군 진지에 도달할 만큼만 버텨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독일의 가장 발전된 전차 세대가 적의 행동이 아닌 자체 공학 기술에 의해 무력화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킹 타이거는 현가장치 문제로 전선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고장났습니다. 전차의 거대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겹친 보기륜 설계는 손상되기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휠 베어링이 멈췄고 바퀴가 잠겼으며 궤도가 구동 스프로킷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차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덜컥 멈췄고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대가 고장났고 1대가 남았습니다. 원래 5대 중 단 1대의 킹 타이거만이 실제로 틸리 근처의 독일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5대 중 하나, 2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생존자의 승무원들은 부서진 기계들의 흔적을 돌아보며 끔찍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독일의 슈퍼탱크는 전혀 슈퍼가 아니었습니다. 과도하게 설계되었고 출력이 부족했으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킹 타이거 5대의 운명은 여러 전역에 걸쳐 반복될 더 큰 패턴을 반영했습니다. 이 특정 전차들, 차대 번호 28001번부터 28005번까지는 1944년 3월에 생산되었고 초기 생산 포르쉐 포탑이 장착된 최초의 킹 타이거였습니다. 이들은 타이거 전차에서 조종되는 무선 조종 파괴 차량을 갖춘 특수 부대인 제316 무선 조종 기갑 중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의도된 역할은 원격 조종 폭발물로 요새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에 이 부대가 노르망디에 배치되었을 때 킹 타이거 5대는 전투 작전에는 너무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져 전선에서 약 200km 떨어진 샤토댕, 채토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긴급한 작전 요구에 직면하여 대신 사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즉시 유용한 스터그 3돌격포 9대로 재무장하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킹 타이거들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낭비된 자원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1944년 8월 중순 연합군이 프랑스를 휩쓸고 지나가자 이 버려진 킹 타이거 5대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70톤 차량을 견인할 중장비가 부족했고 복잡한 구동계를 위한 예비 부품도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차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괴 폭약이 설치되었고 포탑은 링에서 날아갔으며 동체는 프랑스 도로 옆에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이 지역을 진격하는 미군이 이 버려진 킹 타이거들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첫 번째 승무원들은 매복과 그 두려운 8.8cm 주포의 사격을 예상하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빈 전차, 해치가 열려 있었고 승무원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이 기계 괴물들을 복구하거나 수리할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고 나머지는 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계들이 무적이며 킹 타이거를 마주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은 생명이 없이 앉아 있었고 미군의 총이 아닌 독일의 공학 기술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미군이 노획한 최초의 온전한 킹 타이거는 정보의 근광이 되었습니다. 제1군 소속 기술정보팀은 병기국, 오디넌스 디파트먼트, 위 엔지니어와 영국 연락 장교들과 합류하여 카메라, 측정 장치 및 절단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장갑 차량에 대한 조사는 며칠이 걸렸고 연합군 지휘 구조를 통해 보고서가 유포되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들은 이 차량의 모든 센티미터를 기어 다녔고 이 기계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능력, 취약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어떻게 격파할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노획한 킹 타이거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핵심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장갑은 실제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탑 정면은 수직에서 80달러, 서크달러 경사로 180mm, 차체 정면은 50달러, 서크달러 경사로 150mm였습니다. 이 수준의 보호는 사실상 운용 중인 모든 미국 및 영국 전차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판터를 쉽게 관통했을 포탄들이 킹 타이거의 경사 장갑판에서 무력하게 튕겨 나갔습니다. 정면에서 이 전차는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노획한 장갑에 대한 시험 사격은 표준 75mm 셔먼 포탄이 어떤 실용적인 거리에서도 관통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개량된 76mm 포탄도 두껍고 경사진 장갑판에 고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포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했습니다. 8.8cm KWK-43은 2000m 거리에서 5인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든 연합군 전차포를 사거리, 화력, 그리고 등급면에서 능가하는 무기였습니다. 직접적인 장거리 포격 대결에서 킹 타이거는 모든 이점을 가졌습니다. 주포는 분리 장전 탄약을 사용했는데 발사체와 추진 장약이 독립적으로 장전되었습니다.
이는 일체형 탄약에 비해 발사 속도를 늦췄지만 훨씬 더 높은 포구 속도와 더 큰 관통력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포신 길이를 6.3m로 측정했는데 이는 구경의 71배가 넘는 수치였으며 후퇴 시스템, 반동 시스템, 그리고 마운팅을 검사했는데 모든 것이 뛰어난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독일 자이스, 지스, 광학 장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거리 측정 장비와 조준경이 포함되어 있어 킹 타이거 승무원이 연합군 전차가 간신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목표물을 식별하고 교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구동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치명적인 이해가 떠올랐습니다. 변속기는 25톤 더 가벼운 전차인 판터와 동일한 기본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기어는 크게 강해지지 않았고 베어링도 눈에 띄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본질적으로 중형 전차용으로 설계된 변속기를 가져와 슈퍼 중전차의 엄청난 부하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 노획된 차량에서 입증되었듯이 지속적인 작동하에서 고장이 불가피했습니다. 기어 이빨의 마모 패턴은 과도한 부하를 보여주었고 베어링 레이스는 긁힘과 박리를 나타냈으며 동기 장치 링은 얇게 마모되었습니다. 변속기를 검사한 디트로이트 출신의 미국 기계 엔지니어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도 이 무게의 차량에 대해 이 구동계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계 여유가 단순히 부적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엔진 상황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마이바흐 HL230 P30은 700마력을 생산했는데 45톤 판터에게는 완벽하게 적합했지만 70톤 킹 타이거에서는 절실히 고전했습니다. 중량 대비 마력 비율은 톤당 겨우 10마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400마력 엔진을 장착한 미국 30톤 셔먼은 톤당 13마력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킹 타이거는 자신이 지배하도록 설계된 전차보다 확실히 기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전차 용량과 보고된 작동 범위를 기반으로 연료 소비량을 계산했는데 그 수치는 엄청났습니다. 킹 타이거는 내부 탱크에 860리터의 연료를 실었으며 이상적인 조건에서 도로 주행거리 약 120km만을 제공했습니다. 야지 주행거리는 훨씬 적었고 아마도 80에서 90km였을 것입니다. 빈번한 기동과 가속이 필요한 전투작전은 60km 이내에 탱크를 고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셔먼은 660리터를 실었고 도로에서 200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킹 타이거는 40% 적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30%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참적 함의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킹 타이거를 포함하는 독일 기갑 종대는 비슷한 미국 편대보다 거의 2배의 연료 트럭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는 독일이 심각한 연료 부족에 직면했던 1944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냉각 시스템은 지속적인 작동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라디에이터, 냉각수 통로 및 냉각팬을 검사했는데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지만 출력이 부족한 엔진은 지속적으로 높은 출력으로 작동하여 과도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열을 충분히 빨리 방출할 수 없었고 냉각수가 끓어올랐으며 압력이 증가했고 게스킷이 고장났으며 엔진이 멈췄습니다. 동부 전선의 증거는 이러한 발견을 완전히 뒷받침했습니다. 소련군은 1944년 8월 폴란드 산도미에시 센도미에르츠 근처에서 킹 타이거 2대를 노획하여 모스크바 근처의 쿠빈카,
시험장으로 운송하여 상세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송 중에 노획된 두 전차 모두 여러 차례 고장을 겪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더운 날씨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엔진 온도는 반복적으로 안전 한계를 초과했으며, 한 전차의 기어박스는 이동 중에 완전히 고장났고, 다른 전차의 오른쪽 현가장치는 완전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쿠빈카에 도착했을 때 소련군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이 전차는 더운 날씨에 10에서 15km마다 고장났습니다. 주변 온도가 30달러, 서크, 텍스트, $10를 초과할 때 냉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장났습니다. 냉각 부족으로 인해 기어박스가 과열되었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또한 노획한 독일 88mm 주포를 발사하여 장갑을 테스트했는데, 킹 타이거의 자체 주포가 400m 거리에서 다른 킹 타이거의 포탑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주포의 위력을 입증했지만 장갑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일반적으로 신중한 독일의 솜씨에도 불구하고 용접 품질은 타이거 아이과 같은 비슷한 독일 설계보다 상당히 나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변속기를 궤도에 연결하는 종감속기는 미국과 소련의 테스트 모두에서 확인된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기어는 70톤을 움직이기 위해 엄청난 토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전투 기동, 제자리에서 선회, 또는 빠르게 후진하는 스트레스 하에서 이러한 부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고장났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여 독일 야전 지휘관들은 킹 타이거 승무원들에게 종감속기에 스트레스를 줄 불필요한 기동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1944년 9월 제1군이 발행한 정보회보 제184호를 포함하여 그들의 발견을 상세한 기술 보고서로 정리하여 킹 타이거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 데이터를 연합군 기갑 부대에 유포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킹 타이거는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강력했지만 자신의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무게는 유지 보수의 악몽을 만들었고, 출력이 부족한 엔진은 전략적 기동성을 제한했으며, 복잡한 변속기는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평가는 방어적인 매복에서 적절하게 배치된 킹 타이거는 주포와 장갑의 이점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지만, 며칠 동안 시골을 가로질러 기동해야 하는 공격적인 킹 타이거는 적과 교전하기 전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진이 길어질수록 고장률은 높아졌고, 지형이 복잡할수록 과부하된 시스템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미군의 전술 교리를 즉시 변화시켰습니다. 지휘관들은 킹 타이거를 무적의 포식자로 두려워하는 대신 강력하지만 취약한 무기로 이해했습니다. 해결책은 정면에서 포격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도록, 전진하도록, 기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동하는 모든 킬로미터는 기계적 고장의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미군은 또한 킹 타이거가 무게 때문에 대부분의 다리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 군용 교량 장비에는 너무 무거워서 특정 경로로 이동이 제한되었고, 예측 가능하고 공습에 취약해졌습니다. 도로에서 단 120km를 이동하기 위해 190갤런의 연료를 소모하는, 그리고 야지에서는 훨씬 더 나빠서 때로는 그 2배의 속도, 엄청난 연료 소비는 비슷한 연료로 2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셔먼과 비교했을 때, 킹 타이거가 1944년 후반에 독일이 유지할 수 없었던 막대한 병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명백한 것은 생산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체 전쟁 기간 동안
492대의 킹 타이거만을 제작했습니다. 1943년에 1대, 1944년에 379대, 그리고 생산이 중단되기 전인 1945년에 112대, 이는 생산된 35,000대의 판저 IV, 6,000대의 판터, 또는 미국만이 제작한 5만 대의 셔먼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킹 타이거 한 대에 소비된 자원으로 판터 3대 또는 판저 IV 5대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전략적 폭격은 낮은 생산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44년 내내 카셀의 henschel 공장에 대한 영국 공군 RAF의 공습은 공작 기계와 조립 라인을 반복적으로 파괴하여 생산량을 1944년 여름 월 100대 이상에서 연말까지 월 30대로 떨어뜨렸습니다. 1944년 8월 동부전선에 킹 타이거 45대를 가지고 도착한 제501중 전차대대는 할당된 위치까지 800km 위 철도 수송과 그에 따른 50km 위 도로 행진 중에 37대가 고장 나서 전장에 도착했을 때 8대만 이 작전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준비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인 고장으로 인해 가장 발전된 무기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는 군대였습니다. 이 비교적 짧은 이동은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종감속기 고장이 먼저 발생했고 끊임없는 부하하에서 구동 스프로킷이 고장나면서 전차가 멈춰 섰습니다. 다음으로 변속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동기 장치가 부러지고 베어링이 멈췄으며 클러치가 타버렸습니다. 도로 행진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킹 타이거 45대 중 37대가 무력화되었고 수리를 기다리며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전선에 도달한 8대의 작동 가능한 킹 타이거는 소련군이 바라노프 산도미에르스키, 바라노우 샌도미어스키에서 교두보를 확장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44년 8월 11일과 12일, 이 전차들은 오글랜두프, 오글다우 마을 주변에서 소련 T-85분의 -34와 근거리 전투를 벌였습니다. 킹 타이거 3대가 매복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은폐된 위치에서 발사한 소련 전차들이 장갑이 더 얇은 측면에서 킹 타이거를 타격했고 탄약 폭발로 대부분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교전은 중요한 전술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기갑교리는 역사적으로 승무원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주포 탄약을 포탑에 보관했습니다. 오글랜두프의 손실은 포탑 피격이 치명적인 탄약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후 킹 타이거는 모든 주포 탄약을 차체 렉에 보관하도록 수정되어 준비 탄약 수가 84발에서 68발로 줄었지만 포탑 관통 시 승무원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45년 3월까지 독일 기록은 킹 타이거가 59%의 작전 준비율을 달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든 전력의 거의 절반이 고장나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 타이거가 전쟁이 끝날 무렵 판터 48% 준비율 보다 실제로 더 신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구형의 더 단순한 설계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경험을 통해 어렵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henschel 엔지니어들은 현장 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정된 실, 냉각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된 게스킷, 그리고 부하하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강화된 구동계 부품을 구현했습니다. 더 넓은 링크를 가진 새로운 궤도 설계는 무게를 더 잘 분산시켰고 개선된 운전병 훈련은 기계적 남용을 줄였습니다. 더 나은 유지 보수 절차는 문제가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포착하여 1945년 초에는 킹 타이거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독일은 치명적으로 연료, 예비 부품, 그리고 심지어 이 개선된 준비율을 유지할 산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벌지 전투는 작전 조건 하에서 킹 타이거 신뢰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1944년 12월 독일 공세를 이끌었던 파이퍼 전투단, 캄프크럽 페이퍼에는 제501 SS 중전차대대 소속의 킹 타이거 약 45대가 배속되었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웨즈강 위의 다리를 점령하고 연료 보급소를 점령하기 위한 빠른 전진을 요구했습니다. 파이퍼 전투단은 1944년 12월 16일 벨기에로 진입하여 로세임 갭을 통해 진격했습니다. 미군의 방어가 얇게 퍼져 있었고 미군 연료 창고가 점령되는 등 유망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문제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공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약 12대의 킹 타이거가 집결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은 스타벨로, 스테이브롯, 로, 그리고 로 파이퍼의 진격을 동반했습니다. 파이퍼와 함께 글레즈에 성공적으로 도착한 킹 타이거는 단 6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도중에 고장났거나 핵심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뒤에 남겨졌습니다. SS 상급 돌격 지도자 헬무트 돌링거가 지휘하는 213번 전차가 그 6대 중 하나였습니다. 킹 타이거들은 피할 수 없는 미군의 반격에 대비하여 글레즈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21일 미군이 공격했습니다. 킹 타이거들은 미군 전차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약 2000m 위 극단적인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압도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계속 전진하여 거리를 좁혔습니다. 미군 포탄이 213번 전차의 주포 포신을 강타하여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무기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돌링거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때까지 파이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급선에서 차단되고 연료와 탄약이 거의 바닥났으며 미군에게 포위된 파이퍼는 12월 23일 철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갑차를 이용한 철수는 불가능했습니다. 킹 타이거와 다른 중장비는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파이퍼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력은 모든 중장비를 버리고 도보로 철수할 것이었습니다. 약 800명의 병력이 포위를 탈출하여 독일 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시골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글레즈에는 킹 타이거 6대, 판터 13대, 그리고 50대가 넘는 하프트랙을 포함하여 135대의 장갑 차량이 남겨졌습니다. 파괴팀은 장비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지만 213번 전차를 포함하여 많은 차량이 거의 온전하게 노획되었습니다. 미군 복구팀은 글레즈를 통과했고 213번 전차는 결국 폐기를 위해 견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카페 주인인 제니 기넨 드웨즈는 유명하게도 미국 병사들에게 전차를 기념물로 남기기 위해 콘약 한 병을 제공했고 미국인들은 동의하여 213번 전차는 마을 광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원 후 이 전차는 오늘날까지 유럽에서 원래의 전장에 전시된 유일한 킹 타이거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대대 소속의 또 다른 킹 타이거 332번 전차는 1944년 12월 24일 벨기에 프티시오어 근처에 버려졌고 제740 전차대대 소속 글렌 조지 병장에 의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제463 병기대 피중대에 의해 복구된 332번 전차는 상세한 조사를 위해 메릴랜드주 에버딘 시험장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측면을 문서화하면서 동일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약 40년 동안 야외에 노출된 후 전차는 켄터키주 포트 녹스, 포트 크녹스로 이전되었고 기술자들은 선체 왼쪽 측면을 절단하여 단면 교육 전시물을 만들고 박물관 방문객을 위해 내부 배치와 기계 시스템을 노출시켰습니다. 332번 전차는 나중에 조지아주 포트 베닝으로 옮겨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노획한 유일한 온전한 킹 타이거로 남아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무적의 전쟁 기계를 약속받았지만 끊임없이 고장나고 엄청난 속도로 연료를 소비하며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수 복구 장비를 요구하는 기계적 취약점을 받았습니다. 선정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베테랑 승무원들조차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에게 사고의 진화는 놀라웠습니다. 1944년 7월에 킹 타이거는 극도의 두려움을 유발했지만 1944년 12월까지 미군 승무원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위험했지만 연료가 바닥났거나 고장났거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버려졌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벌지 전투에서 미군의 사후 보고서는 연합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것보다 기계적 고장이나 연료 고갈로 인해 버려진 킹 타이거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궤도가 벗겨지거나 엔진이 멈추거나 변속기가 고장난 채 도로 옆에 있는 전차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킹 타이거의 복잡성은 야전 수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셔먼의 간단한 궤도 이탈은 승무원이 1시간 안에 고칠 수 있었지만 킹 타이거에 겹친 보기류는 특수 장비로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반톤이 넘는 고장난 변속기는 중장비와 며칠간의 작업을 필요로 했으며 대부분의 야전 정비 부대는 이러한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승리를 결정하는 산업 능력을 알려주는 생산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은 킹 타이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중형 전차 3대의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미국은 비슷한 자원으로 같은 시간에 셔먼 11대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공장은 독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크라이슬러 전차 조병창만 해도 독일의 전체 킹 타이거 생산량보다 많은 18,000대 이상의 셔먼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이 생산 이점은 단순히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공장은 손실을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었고, 미국 물류는 교체 전차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물류는 기존 전차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기계들을 노획하고 연구한 미국인들은 전후 전차 개발을 형성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순수한 힘보다 신뢰성, 정교함보다 단순성, 그리고 능력보다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기갑 차량 설계를 안내했습니다. 미국 전차 설계자들은 전차가 전장에 도달할 수 없다면 가장 강력한 주포도 쓸모없고, 전차가 고장 난다면 가장 두꺼운 장갑도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야전 정비사가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발전된 기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킹 타이거는 오늘날에도 유명하며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궁극적인 독일 전차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전투에서 적절하게 배치되고 충분히 보급되면 킹 타이거는 실제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실제 전쟁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훨씬 더 흔한 시나리오는 그 첫 5대의 전차가 1944년 7월에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긴 행군,
기계적 스트레스, 부적절한 물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생산된 킹 타이거 492대 중 대다수는 전투 파괴보다는 기계적 고장, 연료 고갈 또는 방치로 인해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바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산업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독일의 무능력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버려진 킹 타이거들을 발견한 미군 병사들에게 그 경험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두려워했지만 현실은 가장 발전된 독일 전차가 80km 위 도로 행군을 치명적인 기계적 고장 없이 완료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적의 슈퍼 무기는 자체 동력으로 전장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킹 타이거들은 전쟁이 누가 최고의 전차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전차를 누가 가장 많이 가졌는지에 의해 승리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